합작 추진에 실패. 1970년대에 들어서면서 한국 자동차 업계의 대외 협력 형태는 상당한 변화를 보게 되었습니다. 상공부는 1969년에 수립한 국산화 상개념 계획의 일환으로 1970년에는 엔진 공장 건설 계획을 발표하면서 자동차 업체들에게 세부 계획을 수립하도록 지시했습니다. 당시의 국내 업체들은 단독으로 공장을 세우기 어려웠기 때문에 외국 업체들과의 합작 투자를 모색했습니다. 신진자동차는 도요타 자동차와 20대 80의 합작 투자로 엔진 주물 공장을 세운다는 계획서를 제출했지만 상공부는 합작 투자 비율이 최소한 50대 50이 될 것을 요구했습니다. 그러던 중 중국이 대만이나 한국에 다액의 투자를 하고 있는 기업과는 거래를 하지 않는다는 조항을 포함한 주사 원칙을 발표했고, 중국 진출을 모색하고 있던 도요타는 한국과의 합작을 취소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이후 신진자동차는 새로운 합작선으로 GM을 선정한 후 1972년에 50대 50의 비율로 GM 코리아를 설립했습니다. 현대자동차도 1970년 12월에 기술 제휴선인 포드와 50대 50으로 합작회사를 설립하기로 계약을 맺었습니다. 그러나 현대와 포드의 협상은 2년 동안이나 지속되었고 공장의 건설은 계속 지연되었습니다. 쟁점이 되었던 것은 수출과 사업 영역에 관한 문제였습니다. 현대는 합작회사를 통해 우수한 소형차를 생산하여 포드의 판매망을 통해 전 세계로 수출할 계획이었습니다. 반면 포드는 한국을 세계 분업체제에 편입시켜 조립 생산의 기지로 만들어 자사의 제품을 판매할 의도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또한 현대는 처음부터 자동차 전반에 걸쳐 사업을 전개하기 위해 종합자동차 공장의 건설을 목표로 삼았지만 포드는 일국 일부품 생산 체제를 구축하기 위해 한국에서 디젤 엔진만 생산하고자 했습니다. 합작 사업에 성공한 GM 코리아는 1972년 6월에 내자 35억 원, 외자 30억 원으로 엔진 공장 건설에 착수하여 1974년 5월에 완공했습니다. 그러나 합작선인 GM은 이미 오래된 모델이 된 시보레와 레코드를 들여왔습니다. GM 코리아는 1970년 말부터 시보레와 레코드를 생산하기 시작했지만 판매가 극히 부진했습니다. 1973년에는 제1차 석유 파동이 일어나면서 판매 부진은 더욱 심화되었고 급기야 재무 구조도 악화되기 시작했습니다. 1976년에는 산업은행이 GM의 한국적 지분을 인수하면서 GM 코리아의 회사명은 세한자동차로 변경되었습니다. 세한자동차는 일본의 이스즈 자동차와 협력관계를 구축하여 1977년에 제미니를 생산했지만 그 역시 별다른 성과를 보지 못했습니다. 1978년에는 산업은행의 보유 지분이 대우그룹으로 넘어갔고 1983년에는 대우자동차가 출범했습니다. 신진과 현대가 외국과의 합작을 추진하는 동안 기아는 독자적인 행보를 보였습니다. 기아는 1970년 11월에 경기도 시흥의 소아리, 현재 광명시 소화동에 종합자동차 공장을 건설하는 작업을 추진하여 1973년 8월에 완공했습니다. 기아는 1974년 10월에 1000cc급의 브리사를 출하했는데 그것은 상당한 인기를 누렸지만 고유 모델은 아니었습니다. 브리사는 이미 시판되고 있던 마쓰다의 파밀리아 차종을 들여와 국산 엔진을 얹은 것에 해당했습니다. 기아는 브리사의 성공을 바탕으로 1976년에 아시아 자동차를 흡수하기도 했습니다. 결과적으로 한국의 자동차 산업은 다른 개발도상국들과 달리 외국 자본의 간섭을 받지 않게 되었습니다. 브라질과 멕시코는 제2차 세계대전 이전에 자동차 생산의 경험을 가진 국가에 해당합니다. 두 국가의 경우에는 GM, 포드, 크라이슬러, 피아트 등 선진국의 다국적 기업들이 진출함으로써 자동차 산업이 태동했습니다. 그러나 다국적 기업이 점차적으로 자국의 자본을 침식하는 바람에 브라질과 멕시코의 자동차 산업은 지속적인 성장을 이루어낼 수 없었습니다. 이러한 현상은 외국 자본의 간섭 없이 자생적으로 성장해온 한국과 크게 대비되는 것이었습니다. 고유 모델에 대한 결단. 1973년 1월 현대와 포드의 합작회사 설립에 대한 계약은 파기되고 말았습니다. 이를 계기로 현대의 최고 경영진은 외국 업체와의 합작 대신에 고유 모델의 개발을 선택하는 과감한 결단을 내렸습니다. 이에 대해 현대 외부는 물론 내부에서도 비판적인 견해가 계속해서 제기되었습니다.
당시의 기술 수준으로는 고유 모델의 생산이 거의 불가능하며 설호 고유 모델이 생산되더라도 품질이 보증되지 않아 판매가 되지 않을 것이라는 의견이었습니다. 당시에 GM의 수석 부사장을 맡고 있던 벤지는 현대가 고유 모델을 만들면 내 손에 장을 찢어라고 비아냥거렸고, 한국의 언론들은 투자 대비 효과를 고려했을 때 독자 개발은 미친 짓이라며 현대자동차의 행보에 우려를 표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1987년에 발간된 현대자동차 20년사는 고유 모델 반대론자들이 전개한 논리를 다음과 같이 요약하고 있습니다. 1. 자본금 17억 원에 불과한 회사가 최소한 400억 원이 소요되는 투자를 감당하기 어렵고, 2. 외국에 많은 차관을 주고 건설할 경우 언제 세계 시장에서 자동차를 팔아 그 원금과 이자를 갚을 수 있을지 막막하며, 3. 최소한의 양산 규모는 5만 대인데 국제 시장에 진출할 수 있을 때까지는 이를 국내 시장에서 소화해야 하나, 국내 시장은 전체 자동차 규모가 1만 대 못 미치는 현실이므로 공장을 지었다가 당장에 가동하지 못할 우려가 있고, 4. 과연 우리의 기술 수준으로 고유 모델 자동차의 제조가 가능할지 의심스러우며, 5. 더구나 수출까지 하는 것은 상상이 어렵다. 그러나 현대의 최고 경영진은 자체적인 기술 기반을 구축하여 진정한 자동차 메이커로 성장하겠다는 각오를 다지면서 고유 모델의 개발을 추진했습니다. 이에 대하여 당시 현대자동차의 대표이사를 맡고 있던 정세영은 다음과 같이 예고했습니다. 물론 차를 만들 수 있는 기술이 있고 없고를 떠나 단기적으로 보면 제휴업체의 부품을 가져다 조립해서 파는 게 훨씬 수월하고 수입도 좋았다. 그러나 선진 자동차 회사의 기술에 편성해 그럭저럭 짭짤한 수입을 올리는 데 만족하면 장기적으로 자동차 메이커로의 성장에는 한계가 있었다. 기업 정신 따위는 고사하고 결국에는 수입 판매 대리점이나 다를 바 없게 되는 것이다. 고유 모델은 꿈도 꾸지 못한 채 주요 부품은 물론 보디까지 외국에서 수입해오는 회사라면 그건 간판만 자동차 회사지 진정한 자동차 메이커라고 할 수 없다. 독립된 자동차 메이커의 기준은 바로 독자적인 고유 모델이 있느냐 없느냐의 여부에 달려있다. 현대는 최고 경진의 강력한 의지를 바탕으로 1973년 6월에 국산 자동차 생산을 위한 종합공장 건설 사업계획서를 만들었습니다. 그 계획서는 사업의 목적, 사업의 개요, 소요자금 및 조달계획, 생산규모 및 생산계획, 건설공사계획, 한국형 승용차 제작계획 등으로 구성되어 있었습니다. 1973년에서 75년, 1976년에서 77년, 1978년에서 79년의 세 단계별로 어떤 공장을 건설하고 여기에 소요되는 자금은 얼마이며 완성차를 몇 대 생산할 것인지 등에 대한 상세한 내용을 담고 있었습니다. 이와 함께 외국의 설계 전문회사와 용역계약을 체결해 차체 설계를 의뢰하고 완성차 제작에서는 전문 분야별로 외국인 전문가를 초빙하여 자문토록 하며 차체 스탬프용 금형 중에서 고도의 기술을 요하는 부분품은 1차에 한해 외국 전문 메이커의 기술 지원을 받아 개발하고 스탬핑 및 금형 제작 기술은 해당 경우는 해외 훈련으로 취득하게 한다는 등의 추진 전략도 포함하고 있었습니다. 현대에는 다행스럽게도 1973년에 들어와 한국 정부는 고유 모델 개발을 적극 추진하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의 자동차 산업을 조기에 수출 산업으로 변모시키려는 정부의 의도와 고유 모델의 개발을 통해 진정한 자동차 메이커로 성장하겠다는 현대의 의지가 절묘하게 맞아떨어졌던 셈입니다. 장기 자동차 공업 진흥 계획의 추진 1. 1970년 9월에는 한국 자동차 산업의 획기적인 진흥을 위해 고유 모델의 생산을 추진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었습니다. 한국과학기술연구소 키스트는 김재관 박사를 연구 책임자로 하여 중공업 발전의 기반이란 보고서를 발간했는데 그중 자동차 공업편에서 국민 표준차 혹은 고유 대표 차종의 개발을 주창했던 것입니다. 그 보고서는 국산화 계획이나 부품 공업의 육성에 있어서나 그 기본이 되는 것은 자동차의 양산화 문제이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한국의 실정에 맞게 설계된 국민 표준차의 생산을 계획하고 단일 차종의 생산을 영속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한국의 고유 대표 차종 개발과
이의 중점적 육성을 정부가 공익사업으로서 주도해 나가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1973년에 중화공업화 정책이 추진되면서 상공부는 새로운 자동차 공업 육성 정책을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김재관은 1973년 1월에 상공부의 초대 중공업 차관보로 임명되어 고유 모델 자동차를 추진했습니다. 김재관의 지하에 상공부 차량과는 고유형 승용차의 필요성, 이점, 생산 시점 등을 담은 장기 자동차 공업 진흥 계획안을 준비했습니다. 고유형 승용차는 장기간의 모델 변경이 없는 경제적 차량으로 외국에서 생산 시판된 일이 없는 새로운 설계 차형으로 규정되었으며 규격은 1500cc 이하, 국산화율은 95% 이상, 생산 개시는 1975년, 규모는 연산 5만 대 이상, 생산 가격은 $2,000 내외라는 조건이 부과되었습니다. 진흥계획안은 6월 30일에 상공부 장관의 결재를 받은 후 7월 4일에 국무총리의 재가를 받았습니다. 이어 7월 20일에 상공부는 김재관 차관보의 명의로 GM코리아, 현대자동차, 아시아자동차, 기아산업에게 장기자동차 공업 진흥계획 작성이란 제목의 공문을 보내 해당 기업들이 사업계획서를 준비한 후 8월 5일까지 제출할 것을 요청했습니다. 자동차 4사가 제출한 사업계획서를 보면 엔진 배기량, 생산규모, 생산계획, 국산화 계획에서는 큰 차이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투자계획에서 아시아자동차는 다른 자동차 업체들과 달리 비현실적인 행태를 보였습니다. 1974년과 1975년의 투자액으로 현대는 $5,911만, 기아는 $5,975만, GM코리아는 $4,881만 달러를 제시했으나 아시아자동차의 경우에는 $647만 달러에 지나지 않았던 것입니다. 상공부는 자동차 4사의 사업계획서를 검토했으며 오원철 경제2수석은 그 내용을 대통령에 보고하면서 지시각서를 요청했습니다. 1973년 9월 6일에는 자동차 공업 육성에 관한 대통령각하 지시가 대통령 비서실 명의로 관계부처에 배포되었습니다. 그것은 4개의 조항으로 구성됐는데 첫 조항은 자동차 공업은 1975년 말까지 완전 국산화한다는 목표하에 이를 구체적 육성 계획을 작성하여 추진할 것이었습니다. 상공부는 기존의 계획안을 보완하여 1973년 12월 19일에 장기자동차 공업 진흥 계획을 마련했고 그것은 1974년 1월 16일에 정부의 공식 계획으로 확정되었습니다. 진흥 계획은 한국형 소형 승용차의 양산화라는 부제를 달고 있었으며 1980년에 완전 국산화된 50만 대의 자동차를 생산하여 자동차 수출 1.5억 달러를 달성한다는 것을 목표로 삼았습니다. 주요 내용은 앞서 언급된 진흥계획안의 지침을 충족시키는 소형차를 1976년 이후 국민차로 지정하여 금융, 세제 및 행정면의 제반 지원을 우선 제공한다는 데 있었습니다. 장기 자동차 공업 진흥 계획의 추진 2. 1973년 10월에는 제1차 석유 파동이 발생한 악재가 터졌습니다. 유류의 부족과 자동차 수요의 감소로 자동차 기계가 불황을 맞이하는 가운데 GM코리아와 기아산업은 고유 모델을 포기하는 행보를 보였습니다. 기아는 마스다의 파밀리아 차종을, GM코리아는 GM의 자회사인 오펠의 카데트 차종을 기반으로 한 차량을 생산한다는 방침을 정했습니다. 브리사와 제미니가 그것이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현대자동차의 정세영 사장은 김재관 차관보의 집무실을 방문했고 김재관은 창가로 이동한 후 세종로를 내려다보며 다음과 같이 말했던 것으로 전해집니다. 저길 좀 봐요. 저게 몽땅 일본 차들 아니요. 저 차들을 죄다 걷어내고 우리 차들이 달리게 해야겠는데 그 일을 정 사장이 맡아줘야 되겠어요. 곧이어 정주영 회장이 직접 김재관 차관보를 방문했고 김재관은 주무부처인 상공부가 현대의 고유 모델 개발을 적극 지원하겠다는 입장을 다시 한번 확인해 주었습니다. 결국 우리나라 최초의 고유 모델은 현대자동차가 담당하게 되었습니다. GM코리아와 기아산업이 외국산 차종의 자체 생산을 추진하고 있었던 반면 현대자동차는 고유 모델의 개발과 생산에 도전했던 것입니다. 이러한 점에서 현대는 국내 자동차 업체들 중에서 가장 공격적인 기술 전략을 추구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GM코리아, 기아, 현대가 보인 전략의 차이는 이후의 자동차 업체의 성장과 기술 능력의 발전에 큰 차이를 유발했습니다.
장기자동차공업진흥계획은 국내 자동차 업체의 기술 능력이 단순 조립 단계에서 제조 단계로 이행할 수 있는 계기로 작용했습니다. 여기서 단순 조립 단계란 완성차 메이커가 대부분의 부품이나 부분품을 수입한 후 단순히 조립하는 것을 의미하는 반면, 제조 단계는 완성차 메이커가 도면과 부품을 수입하긴 하지만 차체, 엔진 등을 직접 제작하고 생산하는 단계를 뜻합니다. 단순 조립 단계에서 제조 단계로 이행함에 따라 한국의 자동차업계는 비로소 생산 기술을 전반적으로 학습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도입된 도면이 제조에 필요한 모든 노하우를 채하고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것을 보완하는 기술 활동이 촉발될 수 있었습니다. 이상과 같은 과정을 통해 추진된 고유 모델 자동차 정책의 성격에 대해 김재관은 1995년에 기고한 글에서 다음과 같이 설명한 바 있습니다. 1973년까지의 우리나라 자동차 산업은 외제차의 예속적 국산화 시대로 요약된다. 기존의 국산화 정책이란 완성차를 못 만드는 국내의 자동차 회사들이 외국 다국적 기업과 제휴하에 제휴선 모델차의 중고 부품을 수입해 자동차를 조립 판매하면서 한편 쉽고 단순한 부품들로부터 점차적으로 국산에 올라가는 상향식 생산 방식이었다. 그러나 외국 모델 부품의 도입에 의한 경제적 생산 단위 이하의 조립 생산은 필연적으로 생산 원가가 높아 수요가 한정되어 대량 생산이 불가능하고, 대량 생산 불가능으로 만성적인 품질 불량과 가격 경쟁력 상실의 악순환을 되풀이하게 된다. 그리하여 우리나라는 1973년부터 낙후된 자동차 산업을 비약적으로 발전시키기 위해 고유 모델 승용차의 하향식 양산화 정책을 창안하여 추진했다. 고유 모델의 하향식 양산화 정책을 추진한 지 22년 만인 지난해 1994년에 우리나라는 231만 대의 자동차를 생산하여 미국, 일본, 독일 및 불란스 다음가는 세계 제5위의 자주적 자동차 선진국가로 부상하는 기적을 이룩했다.